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서랍부터 정리하세요. 저자 이은영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집을 갖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최소한도의 물건의 위치에 있는 기억력도 있어야 되고 몇 시에는 뭐를 해야 되는 시간 감각도 있어야 되며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속도로 작업이 이루어질 게 대한 모든 예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을 갖다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결국은 그 모든 게 어디에선가 무너지게 되면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환경에서 뭔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것과 지금 집에 딱 들어갔을 때의 환경의 차이가 있다. 그거는 그분한테 뭔가 긍정적인 의미건 부정적인 의미건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일단 내가 좀 정돈이 필요하다 해서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할 때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의지가 없는 분들. 특징이 어떤 경우냐면 방문했을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청소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일상을 어떻게 보내지? 쓰레기가 입구부터 꽉 차서 걸어서 못 들어가고 이렇게 산을 타듯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정리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쓰레기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 젊으신 분들의 특징이 다 똑같은 게 뭐였냐면요. 과거에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말 열악했던 경우들. 그로 인해서 그 영향이 현재까지 미치고 나의 미래는 너무 암울한 거야.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도 나의 미래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때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 소중한 게 뭐지? 물론 공간이 바뀐다고 하루아침 인생이 짠 하고 마술처럼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씩 내가 해보려고 하는 희망이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어떤 환자분들이 왔을 때 증상이나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집이 엉망이에요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옷을 갖다 입고 오면 걸어야 되잖아요. 바로 거는 게 힘들거든요. 오자마자 누워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옷들이 하나하나 바닥을 갖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침대에 올라오거든요. 내 방을 하나 뺏겨요. 그러면 진짜 그때 많은 분들이 내 정신의 한 부분을 갖다 빼앗겼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또 좀 있다가 보면 방을 하나 또 뺏겨요. 누울 공간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진짜 슬퍼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우리의 삶은 먹고 쉬고 마시고가 하게 되는데 이게 정리가 되다가 보면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집처럼 우리한테 안정을 주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지켜줘야 되는 집이 나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첫 번째는 나의 생애주기에 맞지 않는 물건. 물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추억을 떠나서. 근데 생애주기에 맞지도 않은데 언젠가 쓸지 모르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기타를 배우려고 샀어. 근데 한두 번 해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돼. 나중에 해야지 하고 넣어놓고 10년째 묵히고 있는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뇌 속에는 저거 배우냐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안 하거든요. 이런 거는 차라리 내놔서 팔고 쓰는 사람이 가져가서 쓸 수 있게 하면 되는데 그냥 나중에 해야지 하고 하는 거. 10년 동안 안 쓴 물건은 100년 가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일단 버려야 돼요. 또 두 번째, 낡아서 작동 안 하는데 언젠가 고쳐서 써야지 하는 거는 진짜 고쳐서 쓸 수 있는지 전문가한테 물어본 다음에 아니면 팔아야 돼요. 그러나 전혀 저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요. 제 책 중에는 죽을 때까지 못 볼 책이 굉장히 많아요.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못 버리고 있는 게 있죠. 아직은 공간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CD도 그렇지요. 그래서 버리느니 창고를 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이런 케이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쵸? 책이 많으니까 밑에 요즘에 아파트 지하에 창고 많이 대여해 주잖아요. 바로 그게 강박이에요. 제가 14년 동안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사람마다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딸이 많아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옷이 많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예쁜 것들을 갖고 있고 어렸을 때 자라온 환경하고 영향이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꾸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거든요. 대표님이 이렇게 딱 가보시면요. 그건 것 때문에 냉장고가 항상 차 있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살 때 하나만 사면 되는데 이따만큼 사가
갖고 오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발달 시기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자녀들이 아들만 있는데 한참 먹을 때야. 그러면 많이 사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아이들 다 출가하고 이제 점점 식욕도 떨어지고 하는데 그 안정감이 마트에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와서 쌓아놓고요. 상하면 또 갖다 버리고가 반복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제자리를 찾아서 놓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생애 주기인지 딱 이 시점을 파악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잖아요. 그럼 이때 필요한 것들을 남기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못 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나요. 뭐야? 옷이요. 더군다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체중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체형이 말랐을 때 했던 옷은요, 못 버려요. 나중에 말라지면 다시 입어야지.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옷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해요. 모든 덱이 다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옷을 갖다 진공으로 빨아들이면은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결국은 공간이 있으니까 이만큼 채워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게 되시죠.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어. 원장님 때 혹시 한절기마다 옷 정리를 새로 하세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말고 이때는 한겨울은요. 집도 한겨울이었고요. 실외도 한겨울이었어요. 집에서도 내복을 입고 지냈어야 되고 밖에 나가려면 내복 입고 장갑 끼고 양말 2개 신고 모자 쓰고 그러니까 한겨울에는 한겨울 옷만 필요했어요. 한여름엔 한여름 옷만 필요했어요. 이제는 계절의 변화가 불분명해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정리를 하니까 우리가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겨울 끝났는데 봄옷 정리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여름처럼 더워요. 그러면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 며칠 버티다 여름 옷을 꺼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갑자기 겨울처럼 추워요. 그리고 또 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당장 입기는 입어야 되니까 옷을 또 사요. 그럼 옷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리빙박스가 쌓이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래서요. 사계절 의류를 모두 걸어서 한 번에 정리를 해야 돼요. 리빙박스로 가야 하는 게 있다면 딱 하나가 아까 얘기하신 사이즈가 맞지 않는 거. 살이 갑자기 쪄서 88을 입고 있어. 그럼 뭐 5, 66, 77 이런 단계를 겪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 사이즈의 리빙박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절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리빙박스에는 오로지 5만 들어가게.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내가 5로 빠졌을 때 얘만 꺼내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모든 거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침대 생활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롱에 이불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젠 거의 침대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내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가요. 그야말로 한절기 때 한 번만 교체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리빙박스에서 뭐 농의로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나 간단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만 조금만 생각하면 아, 이 방법을 바꿔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모든 댁을 가면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그분의 라이프에 맞춰서 동선에 맞게 물건의 제자리를 찾는단 말이에요. 어느 댁이나 있는 게 이 문구리예요. 그쵸? 그러면 이 문구리를 쫙 모아서 자, 앞으로 사용할 것만 골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분명히 모든 고객님이 똑같이 행동을 해요. 종이를 하나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딱 의자를 놓고 앉으셔서 다 이걸 하세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저도 그 생각했었는데. 그럼 제가 바로 스톱하라 그래요. 그 많은 문구류 중에서 그동안 얘가 안 나와서 안 썼던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안 쓰는 데는요. 내가 돈 주고 샀지만 이걸로 써보니까 글씨체가 안 예쁘네. 쓰다 보니까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안 쓰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신경 쓰지 말고 이걸 갖고 언제 쓰는지만 생각을 해라. 나한테 필요한 물건만 남기세요 얘기를 하면 어떤 걸 남겨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3W를 항상 강조를 해요. 첫 번째 어떤 물건을 들었어. 이게 왓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이게 후예요. 세 번째가 왜? 언제 사용하지만 생각을 하라 그래요. 이것만 떠올리면 정말 정리는 쉽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건 내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갈 자리도 저절로 정해져요. 이게 동선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많고 적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납 공간은 내가 갖고 있는 양에 맞춰서 또 다시 편집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문구류 정리부터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구입하는 습관도 바뀌어요.
첫 번째는 잊어먹어요. 특히 분리수거가 문제예요. 퇴근하고 해야지 하다가 보면은 퇴근하고 힘드니까 한번 이렇게 미뤄요. 그날 아침에 해야지 하다가 보면은 지각할까봐 막 뛰어가요. 그리고 나서 오면은 하나 둘 쌓여나가요. 그러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이 쌓여서 들고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안에 쌓아놔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꾸 잊어먹는 게 많이 작용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물건을 사서 쌓이는 속도가 물건을 버리는 속도보다 계속 빠른 거예요. 나름대로 버려도 이 속도가 안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비싸게 산 물건인데 어떻게 버리냐, 이게 이제 쌓여요. 요거랑 또 다른 의미로 쌓이는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고 4가지 신문이 쌓여나가고 있어. 그러면은 그 신문이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게 정서적 대상이 되면은 또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못 버리는 분들은 또 어떤 분인가 하면은요, 옆에서 보기에는 다시는 쓸 일이 없어요. 그러나 왜 갖고 있느냐, 언젠가 다시 볼 것 같거든요. 모든 진공청소기, 온돌 침대, 온갖 잡동사니를 갖다 언젠간 쓸모가 있을 거라고 못 버리시지요. 원장님이 지금 경우를 모두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거에 집착해서 내가 대학교 때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대학교 때 뭐 할 때 입었는데, 그분의 나이는 50이 넘었는데, 네. 이러면서 못 버리시는 경우 있고요. 맞아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을 때 김춘수의 꽃을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한테로 네. 와서 꽃이 되었듯이 물건도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걸 쓸 때 나한테 필요한 도구가 되는 네. 거죠. 근데 이러한 이제 인식이 없으니까 정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엄마들이 자녀들의 이제 뭐 만들게 했던 거, 그런 거 정말 한 번도 안 꺼내 보는데 조금 엄마 보기에 근사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막 이런 거 리빙박스에 해갖고 다 넣어놓으시고 한 번도 안 꺼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추억의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도 그걸 봐도 감흥이 없어요. 저는 그거는 그냥 엄마가 기분 좋은 거지, 그 사진으로 찍어 놓고 남기면 되는 거고요. 사실 엄마도 안 보거든요. 저는 추억의 물건으로 남기세요 하고 딱 집어주는 게 뭐냐면 자녀들이 썼던 일기장. 어른이 쓴 것도 다이어리는 기록이 된 건 절대 안 버려요. 아이들도 자기가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무엇보다도 부모님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리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요, 가장 흔히 있는 거는 엄마, 자식입니다. 자식은 다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잘 찾아요. 아주 드물게 잊어먹지요. 1년에 한 번 찾아야 되는 여권, 그런 걸 제외하면 다 알아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정리의 필요성을 느껴요. 자식은 항상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하는 말이 있죠. 엄마가 더 정리해 놓잖아요. 물건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게 전부 다 위치를 바꿔놨냐고. 많은 성인이 된 자녀들은 집만 그렇게 정리를 못하는 거지 밖에 나가면 이 일은 잘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ADHD 증상이 심한 분들은 되게 기억력이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은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옆에선 정리의 필요성을 갖다 느끼게 되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당사자는 자기가 많이 쓰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볼 때는 그게 뒤죽박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종이가 한 묶음, 책도 한 묶음, 이 책상 하나가 그냥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 책상 하나가 엉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너무 편해요. 손만 집으면 다 있거든요. 옆에서 볼 때 그걸 보면 답답하거든요. 제일 마지막은 추억이 깃든 물건에서도 그렇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다 어떤가 하면은요, 내 추억은 소중하고요, 남의 추억은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렸을 때 성적표랑 뭐랑 다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우자가 갖고 있잖아요. 쓸데없는 거 다 버려 그래요. 그래서 남의 정리의 필요성은 느끼고요, 내 정리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아요.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특징은 창문을 다 막아 놓으시더라고요. 어둡게. 거기에 두 개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울증이 있게 되면은 밤낮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밤에 못 자요. 낮에 자려고 그렇게 깜깜하게 해놓으시는. 네, 그래서 우울증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하루가 8시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뇌는 오후 4시에 시작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숙면은 이제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거든요. 근데 그때 해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다 막아 놓는 거예요. 그 막아 놓는 게 좀 평범함을 벗어나서 꼼꼼하게 막아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울증 환자분의 15%는 누가 나를 감시하거나 추적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블라인드를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막아버려야 돼요, 판자로. 그래서 하나는 피해의식 때문에, 하나는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집이 그렇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공간이 다시 편집이 됐을 때 첫마디가 이런 쓰레기 집에서 죽고 싶지 않았어요. 맞아요.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물건이 버려질 때요, 반응이 다 똑같아요. 막 시원해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안절부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본인이 짐 때문에 정말 누워서 잘 곳도 없어서 짐 위에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고 그랬는데도 사이사이 와서 막 물건을 살짝 빼다가 어딘가에 갖다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내보내지고 포커스를 맞추는 건 딱 그분의 연령대에 맞게 일상을 유지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요. 제일 중요한 게 숙면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식사 드시는 거, 빨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관계예요. 저는 외로움이라든가 고독은 이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빨래하고 깨끗이 씻고 그러고 나가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부터 다 바뀌세요. 우리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처음에 시작은 우울증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그럼 우울증이 나오면은 나쁜 습관이라 없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우울증이 나와도 그동안에 있었던 습관은 관성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의 마음은 바뀌었는데 요 집이 계속 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맴돌다가 그게 이제 싹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바뀐 마음이 활개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때가 제일 보람 있는 것 같아요. 2차, 3차 방문했을 때 음식을 해 드신 게 메뉴가 바뀌어 있어요. 식사해 드신 거잖아요. 왜 음식이 바뀌게 되냐 하면은요, 막상 절망과 우울감에 빠지면요, 밥이 안 넘어가요. 내가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음식을 안 하니까 할 공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건 씻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왠지 음식도 맛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요, 의욕이 없는 사람이 또 한 1년 뒤에 가면 또 달라져 있는 수도 있어요. 서절로. 그래서 정말 한 발 나가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거 하나씩, 그거부터. 하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특징이 뭐였냐면요, 애완견, 고양이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관리를 못하니까 이 대소변 처리들을 못해갖고 집에 뭐 냄새, 악취, 그러니까 맞아요. 민원 들어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 담당 복지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관리를 못하니까 이 아이들을 다른 데 입양 보내면 어떻겠냐고 저희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절대 안 된다고. 이 친구들이 오늘 하루를 버티는 이유는 얘를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진짜 좋은 생각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얘를 보낼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주는 거죠. 진짜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인 거 해주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시고 네. 그러거든요. 그 반려묘와 반려견을 돌봄으로 인해서 나의 역할이 생기고 나의 오늘의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 나가면 오늘은 분명히 내일보다 조금 더 힘이 생기는 그런 날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의 공간,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건 청소를 안 해요. 그리고 버려야 할 쓰레기를 버리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내가 거주하는 공간이고 숙면을 취해야 되고 하루의 일과를 보내는 공간인데 그걸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나의 자존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청소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안 한다라는 거, 이거는 나에 대한 존중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살다 보면 내가 의도치 않아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그게 이제 누적이 돼서 아예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를 존중하고 살고 싶다, 나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 본인 씻고, 집은 엉망인데 맨날 자기만 씻고 이건 안 되고요. 집도 치우고 본인도 씻고. 그리고 저는 젊은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내 입에 들어가는 거 꼭 해결하라고. 본인 스스로 요즘은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이게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물론 맨날 집에서 해 먹을 수는 없지만 나를 위해서 내 입에 들어가 주는 것도 내가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어쩌다 한 번이라도 꼭 나를 위해서 자기가 그 시간을 꼭 가지라고. 그래서 하면 정말로 자존감들이 높아지고 좋은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있어야지 내가 나를 갖다 사랑하게 돼요. 결국은 여기가 내가 평생 살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불안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이제 안정감을 갖다 느끼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어떤 분이 실제로 집이 있고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억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자기 주장이 전혀 안 된다는 게 그 집에 있는 모든 거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그분들의 특징이요. 물건의 가치, 이 물건을 씀으로 인해서 나한테 어떤 생산적인 게 일어나냐가 아니라 그 가격,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이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책은 좀 달라요. 책은 그분이 이루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못 버리시는 거더라고요. 작가님 댁이었는데 정말 그 몸도 불편하시고 연령도 많으시고 그런 분인데 이렇게 한 명이 왔다 갔다 할 공간도 없이 책이 쌓여 있었어요. 꺼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시 다 바꿔서 거실을 서재처럼 만들어서 꺼내볼 수 있게 해드렸어요. 그래야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럴 때가 제일 보람이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자존감과 관계가 되어서 못 버리는 거는 집에 있는 건 아니고요. 차인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엄청 잘 살아요. 주위 사람도 전부 다 나를 잘 봐주거든요. 우리는 주위 사람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잘났다고 생각하느냐, 공적 존중감이라 그래요. 자기 존중감은 뭔가 하면은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존중감이에요. 이게 딱 맞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긋나면 문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공적 존중감은 무척 높아요. 나는 낮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괜히 주눅 드니까 좀 나쁠 수도 있지요.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되느냐, 떠오르는 샛별 라이징 스타, 아직은 여기까지 안 올랐으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주위에서는 한물 같다 그래요. 근데 나는 아직 인정할 수가 없겠어요. 근데 사람이 잘 살다가 망하면요, 이제 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냥 조그만 차 하나 타고 다니고, 이거 보험료도 많이 나오고 선찰이 없는데 빨리 팔아야지. 그러면은, 근데 이거 팔아서 얼마 받아갖고 또 이 차 몰고 하느니 그냥 몰고 다니는 게 합리적이라고 계산은 하지만, 사실은 그 차 팔고 사람들한테 얘기 듣는 게 싫은 거예요. 또 반대로 힘들게 되니까 남편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그냥 지하철 타고 출퇴근할게. 우리 이 차 이렇게 하자. 그럼 또 아내가 안 된다는 집도 있어요. 결국은 그 차를 내가 팔지 못한다는 게, 원래 그 차를 갖다 몰 정도의 사람은 이 정도 사람이어야 돼서 봐주는 공적 존중감이 있는데, 현재 나의 상태는 낮거든요. 그러나 내가 현재 낮아진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그거마저 그렇게 되면은 남들이 아직 우리 집을 망했다고 안 봐주니까 공적 존중감이 여기 와 있는데, 난 내가 망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 자존감이 확 떨어졌을 때 차를 파는 게 참 힘들어요. 합리적으로는 알아요. 이 차를 팔고 현금을 땡기고 자동차 보험료도 낮게 해야 되고 그 돈으로 카드빚을 갚아야 됐다는 걸 갖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차를 못 팔아요.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지만, 자존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유능감이에요. 근데 유능감은 몇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일을 잘한다, 유능감이지요. 다른 경우로 나는 하나도 바뀐 거 없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면은 나도 누군가가 있으니까 왠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유능감이 올라가요. 사람은 대체적으로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할수록 기운이 나요. 기운이 나니까 하루하루를 갖다 열심히 살게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에 걸려있는 한 6개월에서 1년은 내가 실제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 무능력에 어울리는 자기 존중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난 원래 지능 140에 굉장히 잘 돌아가는 머리를 갖고 있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일 때는 지능 140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일 동안은 무능력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무능력해졌다는 거는 나한테 가르쳐주는 신호가 바깥에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무능력함을 갖다 느끼게 되는 신호. 첫 번째, 이제 직장에서 일어나요. 일이 옛날 같지 않아. 실수해.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우울증 동안에 무능력을 갖다 느끼게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건망증이 심해졌어. 치매 오나? 그런 다음에 많은 분이 무능력을 느껴지게 되는 게, 나 원래 안 이랬는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맨날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 또 그 다음에 무능력을 느끼게 되는 게, 점점 우리 집도 제대로 내가 끓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루틴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무능력하구나라는 게 내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는 결국은 대부분 무능력해지기 때문에 무능력에 맞는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되는 거고, 자기 효능감은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 자기 효능감이 무너진다는 거를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는 거는 나의 주변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두세 번 분리수거가 안 돼서 집에 점점 쌓여나가게 되면은 그거를 탁 보면서 나의 무능력함이 눈에 보이게 되면서 무너지게 되면서 악순환이 돌아가게 되죠. 우리가 그런 검사가 있어요. 디스크라는 검사인데요. 성격을 4가지로 나눠요. 주도형,
가마형. 근데 가마형이라면 사교형이라는 게 더 우리는 어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정형, 그 다음에 심중형 이렇게 나눠요. 주도형인 사람들은 얘기하면은 딱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너 뭐하니? 거기 가면 뭐 할 건데? 무엇을? 영어로 what이 나오죠. 사교형인 사람들은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 누가 가는데? 누구랑 같이 하는데? who가 나와요. 안정형인 사람들은 안전하고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how 예요.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다음에 심중형인 사람은 까다롭거든요. 언제 할 건데?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디스크에 물어보는 게 뭔가 하면은요. 당신의 집에 당신의 상장 그런 게 많냐 물어봐요. 본인의 뭔가 업적 그런 거로 당신이 둘러싸여져 있냐가 이제 그러면 주도형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나는 굉장히 잘났어 하면서 사는 게 있어요. 물론 나는 잘났어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자존감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있지만 문제는 어중간하게 잘난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네, 그죠? 어느 사람의 집에 가게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존감이 있다는 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뭐 반려견도 있고 그래도 그 중에 몇 가지는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가구야. 내가 좋아하는 테레비야.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또 약간 또 뿌듯해해요. 또 가성비란 게 있잖아요. 아우 이 테레비가 대한민국에도 최고 비싼 테레비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됐어. 그런데 자기 유능감이 좁다가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유틸리티에 밖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테레비도 그냥 그래도 테레비 잘 샀어 그게 아니라요. 있으니까 보지. 전자레인지도 있으니까 하지. 그릇도 그냥 시켜서 쓰는 거지. 결국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잘 됐다는 게 없어요. 내가 나의 물건을 어느 정도 아끼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이 다 마음에 안 들고 왜 이따위 거밖에 없어? 우리 집에 있는 건 전부 싸구려 허접 쓰레기야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내 자존감은 그다지 높은 상태는 아니에요. 이 타고 태어난다를 갖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치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타고 태어날 때 뇌가 얼마나 뇌세포 대사의 노폐물을 갖다 잘 처리하느냐 못 처리하느냐는 일정 부분 타고 태어나요. 그러나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건 70년 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타고 태어난 부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자꾸 후천적이라고 착각해요. 타고 태어난 거는 마치 8살, 9살까지로 생각하고 인간의 뇌는 25세까지 바뀌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인간이 굉장히 나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다라기보다는 자신감이 없고 자신이 없어지는 부분은 사실 상당 부분 자신의 외모랑 외형이랑 연관이 되는데 또 그 역시 타고 태어나는 게 사실인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내가 키가 작아서 열등감이 있다. 그럼 그거는 나의 신장을 어느 정도 타고 태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타고 태어난다는 면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후천적은 내가 못하는 거를 굉장히 강요받고 내가 잘하는 거를 못하는 환경이 제공된다가 보면은 후천적으로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타고 태어난 점을 무시할 수 없지만 본인이 자존감이 올라가기 위해선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잘하는 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이냐 없는 환경이냐는 후천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지요. 일단 저는 근본적으로 정리에 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자존감이 높고 이분들은 잘 살고 계시는구나 하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게 뭐 비싸고 좋은 거고 이게 아니라 나는 퇴근하고 와서 오디오를 들으면서 힐링을 해. 그리고 이런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영화를 보면서 힐링을 하고 뭐 이런 그 본인의 루틴도 딱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반드시 힐링하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갈 때마다 의자에 앉혀놓고 헤드폰 씌워서 음악을 들려주고 그러는데 사실 뭐 어느 집에 가서 뭐가 부럽다 이런 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부러웠던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다라는 맞아요. 그러니까 루틴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소중한 물건도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누가 사니까 사는 건 없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누가 CD 들어? 그런데 그 덱은 엄청 많거든요. 자존감 높은 분들의 포커스는 뭐냐면요. 진짜 이거는 확연하게 달라요. 물건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 집중하세요. 아직 자녀가 어리면 자녀를 케어하는 동선. 이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그거에 플러스 내가 해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이게 매일 축적이 돼야지 뭔가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거에 집중을 해요. 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집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깨끗해졌으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라이프에 집중하는 능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한 사람의 안에서도 자존감이라는 건 결국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일으키는 요소들과 우월감을 일으키는 요소들의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자존감은 그러니까 굉장히 유동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보통 나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우월 요소 중에 제1 우월 요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리를 잘 하려고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자존감의 제1번은 내 피부예요. 그러면 내 피부와 관계되어 있는 화장품은 진짜 복잡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무조건. 나의 자존감은 나는 책 많이 읽고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는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요.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서는 우리는 살다가 보면 안 하던 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영어 교재예요. 영어 잘하면 왠지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에이 해봐도 소용없네. 그러면 막 어디가 있는지 찾아볼 수도 없게 돼요. 그리고 난 너무 정리를 못해가 내 컴플렉스인 사람들은요, 며칠에 한번 굉장히 정리를 싹 잘해요. 그리고 기분 좋아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엉망이 되지요. 그래서 가끔씩은 정리를 잘하는 걸 보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요. 결국은 정리 자체가 나의 자존감인 분이 있어요. 우리 집은 너무너무 깔끔해. 우리 집은 먼지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실은 깨끗한 집과 먼지 없는 깨끗한 상태가 나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우월 요소이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정리를 해요. 다만 조심하셔야 되시는 거는 열심히 정리하다가 몸을 상하면 안 돼요.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는 물건을 없애야 됩니다. 난 지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완전히 굳었어요. 근데 책을 볼 때마다 공부를 해야지 생각해요. 빨리 책을 없애야 됩니다. 나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런데 청소도구만 보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차라리 우리 집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을 갖다 부르고 우리 집 청소도구는 좀 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해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늦잠을 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게을러진 것 같아서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없애야 되느냐? 시계를 없애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무기력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볼 때마다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뭔가 한 가지는 내 눈에서 치워야 돼요.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물건 중에 제가 우선순위로 버리는 게 뭐냐, 저것 때문에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는 맞아요. 거. 저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버려버려요. 안 그래도 일상이 다 녹록치 않은데 저거 물건 가격 때문에 내가 저거를 사용하면서 그때 안 좋은 기억으로 다운이 돼버리면 나는 그날을 온전하게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은 날 입었던 옷과 가방, 신발 이런 거 저는 싹 버리거든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요. 때때로 우리는 그 덫에서 벗어나는 게 다 정리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중독이에요. 그 중에서도 뭐냐?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을 다 정리해서 없애셔야 돼요. 다른 예를 하면은 가끔 엄마들이 아이들 게임 못하게 하려고요. 걔가 갖고 있는 계정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럼 막 우리 애들이 진짜 말 그대로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나요. 돈으로 보상해달라고. 보상 안 해주잖아요. 두세 달은 갑자기 걔가 게임할 의욕을 잃어요. 만약에 어느 순간 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그럼 거기서 벗어날 길은요, 다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허무하게 되거든요. 언제 다시 그걸 하지? 그래서 때때로는 어느 거에 진짜 몰두해서 내가 엄청나게 분에 넘치는 그림을 많이 사서 어떻게 되든지, 그게 술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게 결국은 나의 삶에 내 자신이 피곤할 정도가 돼서 거기에 내가 유혹과 중독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어떨 때는 그거를 말짱 다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옆에서 강제적으로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서 또 깨끗한 정리가 나빠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병은 치매예요. 치매의 어르신들은요, 변하면 안 돼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럼 그분들은 적어도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또 ADHD가 심한 경우에도요, 주변 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ADHD는 두 타입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타입, 누가 내 방을 정리해도 괜찮다는 타입이 있어요. 두 번째 타입, 길길이 날뛰면서 싫어하시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나 ADHD인 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ADHD인 분들도요, 대부분은 자기를 산만하게 하는 게 없을 때는 잘 유지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산만한 분들, 본인의 의지가 있을 때는 누군가 정리해 주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그래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고요, 정리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물건을 정리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중요한 건 나의 일상을 정리하는 거고 나의 삶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건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한다라는 건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하면서 어떠한 일을 생산적으로 해낼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리하면 우리는 무조건 버려라, 이게 미니멀 라이프다, 이렇게 너무 오랜 세월 들어왔기 때문에 아예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정말 간단한 일이거든요.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지? 이것만 생각하고 그걸 언제 쓰는지만 생각하면 갈 자리가 저절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막상 하려면 물건의 상태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현관에 신발장 서랍 되게 작잖아요. 사실 여기 열어보면 안 쓰는 거, 또 거실장 서랍 열어보면 이사 갈 때까지 안 쓰는 거 대부분이에요. 이런 걸 먼저 하라 그래요. 조그만 거 꺼내서 내가 이걸 언제 쓰지? 또 책상 서랍 같은 거 있는 분들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이 꼬인다 그러면 책상 서랍부터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한테는 원칙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물건이 맨 위에 서랍에 오겠죠. 명함이 제일 먼저 올 것이고, 볼펜을 만약에 놓는다 그러면 각종 볼펜을 놨죠. 이 옆에는 반드시 화이트 칼라를 놔요. 이거 지우는 거, 이거는 합쳐지는 개념이잖아요. 같이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찾냐고 에너지를 낭비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재고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물건을 안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를 도식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뭐 소유냐 삶이냐 했듯이요, 킵이냐 유스냐예요. 근데 킵은 어디랑 연결되냐 하면은요, 원트랑 연결이 돼요. 유스는 라이크랑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림으로 뭐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 그림을 보면서 내가 매일매일 라이크를 하면은 그 그림을 갖다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원트가 발동이 돼도 그 그림을 사요. 우리는 뭐든지 살 때는 나는 이 그림을 딱 12초 보고 그 다음은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안 사요. 이 그림을 딱 1년 보고 좋아하지 않을 거야 해도 안 사요. 평생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비율의 문제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원트와 라이크의 비율이 맞지 않는서 원트 쪽이 넘어나게 되잖아요. 또 아깝잖아요. 그거를 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라이크에 해당되는 거는요, 눈으로 자꾸 보든 손으로 자꾸 쓰든 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스가 문제인 거고 결국은 원트와 라이크의 비율이 잘 맞아야 돼요. 관리에 처음은 이제 욕망이 생각나요. 욕망을 조절할 수 있어야지 자기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욕망을 조절한다고 하는 거는요, 필요 이상으로 나중에 본인이 후회하지 않을 거를 갖다 사지 않거나 계속 뭔가를 갖다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이 뭔가를 사거나 필요 없이 뭔가를 원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저절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또 욕망과 반대쪽에 뭐가 있느냐, 절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뭔가 고정된 상태라고 생각하지만요, 절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들어옴과 나감이 있으면서 평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신을 관리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고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고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와 나가는 거의 속도가 비슷하게 됐을 때 우리는 자기 관리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때때로는 들어오는 게 너무 많지 않게끔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때로는 들어오는 거는 없는데 내 삶에 소중한 거를 갖다 우울하고 힘들다고 전부 다 버리는 것 또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지나치게 버리는 게 있어서도 안 돼요. 또 때때로는 많이 들어오니까 많이 버려야 될 때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정리는 자기관리의 핵심인데, 이 정리가 고정된 어느 상태를 만들어서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움직이는 의미의 정리는 바로 자기관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상태에 도달하고 그거를 유지하는 거를 정리라고 생각한다? 그럼 오히려 정리가 언젠간 무너지고 자기관리도 무너지게 돼요. 지금 원장님은 유동적인 절제와 소비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시는데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고요. 또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거는 똑같은 개념인데, 돈이 나가는데도 어떤 거는 투자의 개념이 있고 어떤 건 그냥 소비, 어떤 건 낭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는 꼭 이게 필요하지 않은데 뭐 옆집 친구도 사고 이 아랫집도 사고 막 이러니까 나도 사야 돼, 이게 유행이야, 이래서 사오는 거는 낭비인 거죠. 맞아요. 요즘 트렌드라고 따라가는 거. 근데 뭐 쌀이 떨어져서 쌀을 샀어. 그러면 이건 소비죠.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일상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똑같은 돈을 써도요, 투자의 개념이 있는 소비를 많이 하면 우리 삶은 향상이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됐냐면, 저희 동네 아울렛 매장이 있어요. 지나가는데 안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여보 이 옷 어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남편분이 안 입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싸잖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안 입을 것 같다고 필요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내분은 필요 없어도 싸니까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얘기가 저한테 망치로 빵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도 그러고 살고 있었거든요. 기준이 나름대로 이렇게 여름옷은 얼마, 겨울옷은 얼마 이하 해서 이게 꼭 필요하지 않아도 옷이 없지는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이 가격 이하면 괜찮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누가 정해준 건 아닌데 각자가 보이지 않는 천장을 정해놓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하는데 정말 필요한 기능이 있는 게 소비해야 되는 그 가격을 넘어서면 그걸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 마인드를 바꿨어요. 낭비 줄이자.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예 안 사는 거예요. 유행 아니라 세일 아니라 무슨 문자가 날라와도 아예 보질 않아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컴퓨터 맨날 용량이 적어서 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부탁하기를 용량이 많은 걸 해줘 그러고 써보니까 너무너무 효율적인 거예요. 내가 일주일을 걸려서 하던 걸 2시간에 이걸 마칠 수 있고 에너지도 훨씬 적게 하고 그 시간에 집중력도 더 높아지고 다양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물건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남이 이걸 해야 되니까 나도 해야 되고 예쁜 거 보면 다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나한테 필요한 물건인가? 이걸로 인해서 어떤 효능성을 끌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로 구입부터 이렇게 하니까는 내가 삶의 방향이 되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에 돈이 들어가는 데는 내가 그만큼 간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라는 거, 소비를 한다라는 거는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이것저것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물건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스키도 타야죠, 자전거도 타야죠, 집에서 운동도 해야죠, 사진도 찍어야죠, 낚시도 해야죠. 결국은 이건 삶이 복잡해진다기보다는 내가 재밌어 하는 게 많고 이것저것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는 물건이 점점 많아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또 많아지게 되는 이유는 내가 이거를 갖다 안 하게 됐었을 때 그거를 갖다 치우면 되는데 치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냉정하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실천은 안 돼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머리가 멈추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삶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내 두뇌가 영양이 되면은 그거를 다 해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물이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두뇌가 해결이 안 되게 되면은 점점 부산물이 쌓이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뭔가를 정리한다는 거는 뇌도 움직여야 되고 몸도 정리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에 뭔가 자꾸 쌓이고 불편하고 없애야 되겠는데 없애지 못한다는 거는 나의 뇌도 왠지 따라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고, 그러면은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상태로 내 주변이 원치 않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쌓여가서 내가 이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물건에 의해서 내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휘둘리게 되고 내가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많아지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삶은 골치가 아파하는 식으로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CAT라는 검사가 있어요. 컴퓨터 화면에 동그라미 나오면 찍어야 돼요. 쉬운 거 같잖아요.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동그라미를 덜 찍거나 실수로 네모를 갖다 많이 찍거나 동그라미를 찍긴 찍었는데 스타트가 늦거나 그러면 이제 집중이 떨어지는군요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소리 들리는 것 같고 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면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방해가 되는 것들을 놓고 그 중에서 고르게 해요, 정답을. 그 다음에는 시각과 청각을 막 뒤섞기도 하고. 근데 가끔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산만해요. 그런데 이 CAT 검사라면은 너무너무 잘해요, 깔끔하게. 왜냐? 이 검사실은 조용하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딱 이제 실제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소리는 눈이 탁 돌아가요. 그런 다음에 탁 하다가 이건 뭐지? 이렇게 되고요. 좀 하다가 뭐 먹으러 가야지? 디스트랙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필요 이상의 자극을 차단하는 게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방해가 되는 과도한 자극, 근데 그 과도한 자극이 물건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그거를 결국 정리하는 게 내 뇌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듣고 보는 모든 거를 갖다 한 10초 이내로 뭐든지 기억해요. 그 중에서 이 수도 없는 자극들이 우리 뇌에서 서로 싸워요. 나를 뇌의 기억회로에 넣어줘. 그러면 그거를 기억회로에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를 결정하는 게 집중이에요. 집중을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엄마는 아까 우유 사오라 그랬잖아. 애는 들은 적이 없는데. 엄마들은 생각해요. 이게 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들은 적이 없어요. 집중하지 않아서 그걸 놓친 거네요. 네. 선택을 받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과부하된 자극을 갖다 없애는 건 도움이 돼요. 그러나 여기에 또 역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너무 자극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집에서 혼자 조용히 숙제하라 그러면 숙제를 못 해요. 우린 이제 집중을 방해하면 노이즈라 그러거든요. 노이즈는 내부 노이즈랑 외부 노이즈로 나눠져요. 외부 노이즈, 방금 얘기한 것 같은 뭐 시계 소리, 무슨 소리, 테레비 소리 외부 노이즈죠. 내부 노이즈, 전문용어로 잡생각이라 그래요. 너무 조용해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내부 노이즈가 막 활개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비율이 있는 거예요. 내부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는 적정 외부 노이즈가 필요해요. 결국은 비우고 버리는 거는 우리 뇌에 영향을 주지만 그거는 당사자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처음에 정리를 하려면 못하세요. 그래서 작은 공간부터 열어서 나한테 필요한 걸 골라내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입의 습관도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들면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물건 버리기가 아니라 뭐냐면요. 공간의 용도를 정하셔야 돼요. 집에 만약에 방이 3개가 있고 4개가 있잖아요. 가족 구성원의 발달주기에 맞게끔 공간의 용도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간의 용도를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할 건지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서재방으로는 책장, 책상, 내가 애지중지하는 물건이 내 공간에서 다 할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이 어린 집은 만약에 5살, 3살 뭐 이 정도의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작은 애가 학교 가려면 앞으로 뭐 5년 이 정도 있어야 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공간의 용도를 정하라 그러면 무조건 안방을 침실로 해요. 그리고 작은 방 하나를 장난감 방, 아이들 방, 그리고 하나는 서재를 해요. 근데 이 방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 방에 장난감을 절대로 다 수납을 못해요. 요즘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거실로 이 물건이 나와요. 이러한 발달 시기는 앞으로 5년을 유지가 돼요. 그러면 저는 안방을 아이들 놀이방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닫아버리면 돼요. 그리고 잠자는 공간은 잠만 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방을 갖다가 침실 공간으로 하는 거죠. 작지만 다 식구들이 잘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실은 다 같이 책 읽는 공간. 이런 식으로 용도를 정하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할 건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물건을 수납할 적당한 가구가 선택이 되고 동선에 따라서 가구 배치를 해요. 그럼 물건의 자리를 찾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 부분 물건만 보고 정리를 하려니까 정리가 아무리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정리와 관계된 갈등. 저는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엄마와 자녀의 갈등이 제일 많아요. 자녀 방이 막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머님한테 얘기하지요. 자녀가 어머님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 정리하는 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물어봐요.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 얘기하지요. 그냥 어머님 정리하라고 야단치느니 어차피 안 하니까 정리해 주세요. 그럼 어머님들은 버릇이 잘못 들이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이러면 어떡해요? 얘기하지요. 어머니 말은 안 듣지만요. 회사 다니면서 정리 안 돼서 윗사람이 야단치면 나 말 들어요. 이제 얘기하지요. 문제는 어머님은 얘 방이 막 엉망이어서 그걸 보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런데 아이는 엄마가 와서 정리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거는 그냥 걔 방이니까 걔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그러나 걔가 어머님 방을 엉망으로 만들거나 마루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항하시라고. 일단 항상 우리가 어떤 트러블이 생기는 거는 나부터 변화하면 되는데 나는 안 변화하고 너부터 변화하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눈이 있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본인들도 알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우자라든가 자녀들이 소중히 하는 건 손대지 말고 정말 일상으로 매일 쓰는 뭐 속옷과 양말 같은 거를 한눈에 보이게 쓰기 편하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여기 하나만 해줘도 정말 감동을 하거든요. 근데 내 거는 안 하면서 당신 거 이거 안 보니까 책 버려, 이거 공부한 지가 언젠데, 그러면 이제 네 거 버려 막 이러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항상 빈집이 넓어 보여요. 그래서 이사할 때 다들 깜짝 놀라요. 야,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어? 그런 다음에 이제 큰 집 가서 채워놓으면은 처음엔 약간 넓거든요. 좀 이따가 보면 다시 물건이 다 채워요. 인간의 마음은 그 공간이 비는 것보다 똑같이 채워놓고 싶어져서 또 잘 안 버려요. 그래서 저는 집이 넓으면은 정리하기에 편하다는 거는 맞아요. 넓으면 넓을수록. 결정적인 거는 집이 넓어지는 속도가 빠르더라도 내가 채우는 속도가 더 빠르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내 물건이 결국은 우리 집이 넓어지는 속도를 따라잡게 돼요. 원장님 말씀, 집이 넓으면 물건을 많이 쌓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네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자녀들이랑 살다가 애가 독립해서 살게 되면 집의 공간이 확보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방을 부부용 방으로 꾸미게 되지요. 그건 처음에 되게 행복해 하거든요. 결국은 다 차요. 맞아요. 창고가 되죠. 모든 공간은요, 나의 동선에 맞게 물건의 제자리를 찾으면요, 뭐 10평이 넓어져요, 2배가 넓어져요 그러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집이 작아서 정리가 안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물건이 많아서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물건이 많냐면 지금 생애 주기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취미용품 같은 거 말고요, 유동적이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애 주기가 변화함으로써 새로 필요한 물건이 생성이 돼요. 그게 내 공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동선에. 그런데 이게 지나감으로 인해서 필요 없는 물건이 또 소멸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가줘야 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물건을 두고 이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분들은요, 내가 그거를 끝까지 해냈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은 이루고자 하는 거에 집중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물건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그렇게 보내시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성공한 집에 꽃병이 있어요. 그건 전 말 안 된다고. 자기가 추구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깨끗한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기분이 나쁜 사람 저는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면 시간이 모든 게 다 세이브가 되잖아요. 일단 우리 뇌의 용량도 딱 필요한 것만큼만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을 살아요. 더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 24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요, 이것저것 찾아요. 얼마 안 되는 거 같지만 모아놓으면 꽤 맞아요. 리모컨을 찾으면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리모컨 찾는데 한 5, 6분 걸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행을 가야 돼요. 여권을 갖다 4시간 동안 찾고 있어요. 그러면 4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또 약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내가 뭔가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찾느라고 짜증이 나고, 쓸데없는 것에 부닥쳐서 다치고, 뭔가 일을 어떻게 해보려다가 뭔가 일이 꼬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내가 살아가야 되는 시간 중에 왠지 나는 짜증나고 의미 없는 시간이 늘어나고 소중한 시간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기분이 더 안 좋아지겠지요. 그 원장님 말씀이 맞는 게, 우리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건데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을 물건 찾아 다니면서 낭비하는 시간이요, 자그마치 6년이래요. 근데 사실 6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하게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 싶어서 투자한다면 저는 못 이룰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갖는 의미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